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도화골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새벽이었습니다. 흉년이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어 마을 굴뚝마다 연기 한 줄기 피어오르지 못하였지요. 백성들은 풀뿌리를 씹고 소리풀 우려 마시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한복판 사또 윤재경의 곳간에서는 밤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흘러나와 굶주린 아이들의 코끝을 후벼 팠지요. 사또 나으리께서는 백성을 살피신다 하시거늘 마을 안악들의 푸념이 우물가에 떠돌았지만 입 밖에 함부로 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중 세금에 시달리던 한 노인은 곤장을 맞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고 자식을 종으로 팔아넘긴 어미가 상기슭에서 목을 메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을 떠돌았지요. 그 새벽 안개 자욱한 산비탈을 맨발로 오르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16단이었지요. 거친 무명 저고리의 집시는 다 닳아 흙바닥에 맨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 위로 검고 윤기 나는 머릿결이 한 가닥씩 흘러내렸고 가는 허리에는 낡은 약초 보자기가 단단히 묶여 있었지요. 본디 색을 알 수 없을 만큼 달고 달았지만 코를 가까이 대면 산약초 냄새가 은은히 배어나오는 보자기였습니다. 단이는 보자기를 한 손으로 꼭 누른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잎이 맨발을 적셨고 산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시리게 올라왔지만 단이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산중턱 어느 소나무 아래 비석도 없는 흙무덤 하나가 단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비늘 같은 햇살을 흙무덤 위로 흩뿌렸습니다. 단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고사리 한 줌을 꺼내 조심스레 올려놓았지요.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고사리뿐이야. 어제 캔 칡뿌리는 마을 할머니 약으로 드렸거든. 단이의 목소리가 안개 속으로 가만히 스며들었습니다. 6달 전 약초꾼 정수한 노인이 피를 토하고 자리에 누운 지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할아버지였지만 단이에게는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핏줄이자 스승이며 어버이였습니다. 단이의 부모는 단이가 3살 적에 마을을 휩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체 더미 사이에서 울고 있던 어린 단이를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거두려 하지 않았지요. 역병이 옮을까 코를 막고 외면하는 그 한복판에서 단이를 들쳐 업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정수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정수환을 두고 미친 약초꾼이라 수군거렸지요. 단이는 무덤 옆 흙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정수환은 죽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음막 구성나무 괴짝을 열어보거라. 허나 마음이 단단해진 뒤에 열어야 한다. 단이는 아직 그 괴짝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고 나면 할아버지가 정말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할아버지, 오늘은 장날이야. 약초 팔러 갈게. 단이가 무덤에 손을 한번 얹고 일어섰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쑥 냄새가 슬며시 풍겨올랐지요. 단이에게는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7살 적부터 정수환에게 배운 진맥의 비기였지요. 그것은 사람의 수염 뿌리에 깃든 색을 읽어 오장육부의 병을 짚어내는 신묘한 술법이었습니다. 처음 그 비기를 배운 날이 단이의 눈앞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7살 단이가 산골 음막 양지 바른 바위에 정수환과 마주 앉아 있던 날이었지요. 단이가 정수환의 길고 하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염은 왜 이리 하얘? 정수환이 약초 다듬던 손을 멈추고 단이를 내려다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오호라, 어린 것이 벌써 그것을 묻는구나. 잘 들어라. 수염이란 그저 털 한 가닥이 아니란다. 오장육부의 기운이 모여 자라는 것이지. 뿌리가 붉으면 심장에 열이 찬 것이고 푸르스름하면 간이 상한 것이며 하얗게 죽어 있으면 기운이 다한 것이니라. 어린 단이가 정수환의 수염을 한 가닥 살피더니
손가락 끝으로 뿌리에 작은 붉은 점을 짚어냈습니다. 정수환이 눈을 크게 떴지요. 이 아이가 정말로 보이는구나. 보통 사람은 수십 년을 배워도 못 보는 것을. 그날부터 정수환은 다니에게 수염뿐 아니라 손톱빛, 안색, 혀의 상태로 병을 짚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다니는 귀신같이 배웠지요. 한 번 본 약초는 잊지 않았고 수염 뿌리의 미세한 색 변화를 족제비 눈처럼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정수환이 늘 강조한 말이 있었지요. 눈으로만 보면 겉만 보인다. 수염이 기름지고 윤기가 흐른다 하여 건강한 줄 알면 큰일이 난다. 뿌리를 직접 만져봐야 속을 알 수 있느니라. 겉으로 멀쩡한 사람이 속으로 곪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단다. 사람도 매한가지지. 같은 시각 사흘 길 떨어진 한양 궁궐 편전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룡포를 입은 한 사내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수염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매, 검고 윤기 나는 수염이 인상적인 사내였습니다. 42해를 산 이 나라의 임금 이연이었지요. 임금의 눈 밑에는 검푸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개월째 잠을 이루지 못한 까닭이었지요.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이면 어김없이 백성이 굶어 죽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어이가 지어 올린 보약은 산처럼 쌓였으나 임금의 피로는 뼛속 깊이 박혀 풀리지 않았지요. 전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맹은 위험하옵니다. 내금의장 장덕호가 무릎을 꿇고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칼을 찬 무인이었지만 임금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는 충직한 사내였지요. 임금이 옥좌에서 일어나 평민의 무명옷으로 갈아입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장서방, 내가 이 편전에 앉아 장계만 읽고 있으면 백성이 어찌 사는지 알 수 있겠느냐. 경상도 도화골에서 올라온 장계마다 구율이 잘 되고 있다 하고 암행어사를 보내도 별탈 없다 하니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아야겠다. 장덕호는 임금의 결심이 굳다는 것을 알고 더는 만류하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은 평민갓을 눌러쓰고 비단 도포 대신 무명 도포를 걸쳤지요. 그러나 수염만은 어쩌지 못해 그 검고 탐스러운 수염이 무명 도포 깃 위로 윤기 흐르게 드리워졌습니다. 전하, 어이하여 옥체를? 오늘부터 나는 한양에서 장사하러 온 양반이다. 그리 알아라. 임금과 장덕후 단 두 사람이 새벽 안개를 가르며 한양을 빠져나갔습니다. 임금이 향한 곳은 공교롭게도 다니의 마을, 바로 도화골이었지요. 도화골 장터는 동문 밖 너른 마당에 섰습니다. 닷새장이 서는 날이었지만 흉년 탓에 좌판마다 물건이 빈약하기 짝이 없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었지요. 다니는 장터 한 구석에 보자기를 펼치고 약초를 종류별로 늘어놓았습니다. 약초 사세요. 기침에는 감초, 배탈에는 작약, 잠 안 오시면 쑥차가 그만입니다. 다니가 목청을 높였지만 누구 하나 눈길 주는 이가 없었지요. 그때 장터 한가운데로 비단 도포의 양반 하나가 건장한 사내를 거느리고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한양에서 온 그 양반, 자맹 중인 임금이었지요. 다니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 양반의 수염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다니의 숨이 턱 막혔지요. 검고 윤기 흐르는 수염 아래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뿌리 부근의 미세한 붉은 기운과 푸른 기운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환이 평생 한 번 보았다며 다니에게 일러주었던 그 증상이었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석 달을 못 넘긴다. 반드시 직접 만져 확인하라던 할아버지의 음성이 다니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다니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약초를 펼친 보자기도 잊은 채 임금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비단 도포 자락이 다니의 무릎 앞에서 멈칫 흔들렸습니다. 날이 잠시만 그 수염을, 이게 무슨 무엄한 짓이냐. 장덕호가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지만 다니는 한 발 더 내디뎠습니다. 임금의 턱 밑까지 손을 뻗어
그 검은 수염을 덥석 움켜잡았지요. 사내의 살내음이 손끝에 닿는 순간 다니의 볼이 잠시 붉어졌으나 곧 두 눈에 또렷한 의기가 어렸습니다. 무엄한 나리로구나. 나라가 어려운데 이 수염 윤기를 보니 몇 끼 고깃국에 기름진 것만 드셨겠구먼. 장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의 두 눈이 다니를 향해 천천히 내려왔지요. 장덕호가 칼을 반쯤 뽑으려는 찰나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니는 임금의 수염 뿌리에 눈을 바짝 가져다 대고 손끝으로 가닥 사이를 천천히 살폈지요. 다니의 머리카락에서 산약초 향이 은은히 풍겨 임금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임금의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묘하게 일렁였지요. 날이 요즘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이시지요. 식사를 하셔도 맛을 모르겠고 사지가 무거우면서도 가슴은 답답하고 가끔 손끝이 저릿저릿 저리실 겁니다. 맞습니까? 장덕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니가 짚어낸 증상이 전하께서 평소 호소하시던 것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임금이 다니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내 이야기를 들었느냐? 들은 것이 아닙니다. 수염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달만 주시오면 고쳐드리겠습니다. 차도가 없으면 이 목을 내놓겠습니다. 임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수십 명이 짚지 못한 증상을 이 어린 낭자가 수염 한 가닥으로 짚어낸 것입니다. 임금이 다니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다니에 가는 손목이 임금의 큰 손 안에 푹 잠겼지요. 다니가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임금의 손길은 그저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다니라 하옵니다. 다니야, 따라오너라. 객주 뒷방에 자리를 잡은 다니는 보자기를 풀어 약초를 바닥에 펼쳤습니다. 임금은 마루에 걸터 앉아 다니가 약초를 다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햇볕에 그을렸어도 약초를 분별하는 다니의 손끝은 곱고도 정확했습니다. 잔솜털이 보송한 목덜미가 저고리 깃 사이로 살짝 드러날 때마다 임금은 까닭 모르게 시선을 거두지 못했지요. 평생 비단 휘장 안에서만 살아온 임금의 가슴에 산내음 풍기는 이 어린 낭자가 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니가 객주 뒷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는데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니의 손등 위로 길게 드리워졌지요. 다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보찜을 맨 사내 하나가 빙긋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너돌이 의원 차림의 가끈은 풀어 헤치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단정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사내였지요. 나이는 26쯤이나 되어 보였습니다. 낭자, 그 작약 다리는 법이 잘못되었소. 그리하면 약효가 반으로 떨어지오. 누구신데 남의 약 다리는 법에 끼어드시오. 다니가 발끈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사내는 개의치 않고 무릎을 굽혀 앉더니 다니의 손에서 작약 뿌리를 가져갔습니다. 사내의 손길이 다니의 손등을 스치는 순간 다니의 등줄기로 묘한 떨림이 지나갔지요. 또래의 사내와 이리 가까이 마주 앉아본 적이 없는 다니였습니다. 한선겸이라 하오. 떠돌이 의원이지요. 약초 냄새가 하도 짙어 길을 잘못 들었나 했더니 낭자 같은 어린 의원이 약을 다리고 있을 줄이야. 한선겸이 작약 뿌리를 능숙하게 손질하며 다니를 슬쩍 보고 웃었습니다. 단정한 인매에 묘한 매력이 있었지요. 다니도 자기도 모르게 한선겸의 손놀림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약초를 다루는 결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낭자는 어디서 의술을 배웠소? 할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산골 약초꾼이셨지요. 산골 약초꾼이라 그분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셨던 모양이오. 마루 끝에서 임금이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의 발그레해진 볼이 임금의 눈에 들어왔지요. 임금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흔들리며 차가 한 방울 도포 위로 떨어졌습니다. 임금은 그 차 자국을 무심히 내려다보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시큰해지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였지요.
한성겸이라는 산에 어쩐지 예사로운 떠돌이 의원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 달이 산마루 위로 둥글게 떠올랐습니다. 객주 안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었지만 다니는 잠이 오지 않아 두레박을 들고 우물가로 나섰지요. 낮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비단 도포 양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떠돌이 의원 한성겸의 정확한 손가락, 두 사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우물가에 다다른 다니가 두레박을 던져 물을 길었습니다.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사이물 한 줄기가 다니의 저고리 앞섭에 튀어 옷고름을 적셨지요. 달빛이 젖은 옷고름 위에 비쳐 은빛으로 일렁였습니다. 다니가 옷고름을 짜내려 손을 가져가는 순간이었지요. 낭자. 다니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임금이 우물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평민 무명 도포 차림이었지만 달빛 아래 비친 그 자태는 어쩐지 평범한 양반으로는 보이지 않았지요. 다니의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날이 어찌 이 늦은 시각에 잠이 오지 않아 나왔소이다. 낭자도 그러한가. 임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물가 돌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 폭의 그림처럼 겹쳐졌지요. 임금이 다니의 젖은 옷고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니가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물러서려 하자 임금이 손을 뻗어 다니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지요. 다니야, 내 수염 뿌리를 다시 한번 보아다오. 차도가 있는지 궁금하구나. 다니가 떨리는 손으로 임금의 턱 밑에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임금의 목덜미에서 은은한 산의 내음이 풍겨올라 다니의 코끝을 스쳤지요. 다니가 수염 한 가닥을 잡고 뿌리를 살피는데 임금의 따뜻한 숨결이 다니의 이마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다니의 손끝이 잠시 멎었지요. 멀리 객주 처마 그늘에서 한성겸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성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지요. 한 손은 어느새 도포 안에 감춘 무엇인가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의원의 보침치고는 묵직한 쇠붙이 같은 것이었지요. 같은 시각 도화골 관아 안채에서는 또 다른 일이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사또 윤재경이 비단 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곁에는 첩실 매양이 비단 치맛자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매양의 나이는 30 안팎이었지만 분단장을 곱게 한 얼굴은 20 남짓으로도 보였지요. 가는 손목에 두른 옥팔찌가 호롱불 아래 그윽하게 빛났습니다. 영감, 요사이 장터에 떠도는 소문을 들으셨는지요. 매양이 술을 따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재경이 술잔을 비우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매양을 보았지요. 무슨 소문이냐. 약초꾼 정수안의 손녀라는 계집아이가 며칠 전 장터에서 영감님 수염을 두고 망령된 말을 떠들었다 합니다. 곡식 냄새가 난다느니 백성을 굶기시었다느니. 윤재경의 손이 술잔에서 멈칫했습니다. 부채를 펴들며 눈매가 가늘어졌지요. 그 계집이 어디 있느냐. 객주에 묵고 있는 한양 양반과 함께 다닌다 하옵니다. 그 양반의 정체가 영 마뜩잔 사옵니다. 매양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재경은 매양이 자신의 곁에서 늘 영민하게 굴어왔다 여겼지요. 그러나 매양의 두 눈은 호롱불 너머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윤재경은 미처 보지 못하였지요. 이방 최득수를 들라 하라. 이방 최득수가 종종 걸음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눈에 불안이 가득한 사내였지요. 며칠 전 다니가 자신의 병든 어린 아들에게 약초를 건넨 일이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장터에서 그 계집을 잡아 옥에 가두어라. 관장 모독죄와 사기죄를 씌워야겠다. 사또 나으리 한양 양반이 무엇하더냐. 절차대로 한다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최득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매양이 술잔을 다시 채우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요. 매양의 비녀 끝이 호롱불에 닿아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객주 뒷방에 햇살이 가득 들어찬 아침이었지요. 다니가 임금의 곁에 앉아 다시 한번 수염 뿌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마루 끝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다니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지요. 나리, 한번 보십시오. 붉은 기운이 거의 사라지고 푸른 기운도 옅어졌습니다. 약이 듣고 있는 것이옵니다. 다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임금이 송거울을 가져와 자신의 수염을 들여다보았지요. 다니가 살며시 임금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여 함께 거울을 보았습니다. 다니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임금의 목덜미에 스쳤지요. 임금의 손에 들린 거울이 잠시 떨렸습니다. 다니야, 며칠 동안 깊이 잠을 잤다. 꿈을 꾸었는데 백성이 굶어 죽는 꿈이 아니었어. 무슨 꿈이었습니까? 산에서 약초를 캐는 꿈이었다. 누군가가 곁에서 약초를 다듬어 주고 있었지. 그 손이 매우 따뜻하였다. 임금의 시선이 다니에게로 내려왔습니다. 다니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약초 보자기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임금이 입을 다시 열었습니다. 다니야, 내 병의 원인이 무엇이라 보느냐. 어의 수십이 보약을 지어 주어도 차도가 없던 것을 너의 풀물 한 사발에 일이 나아지니 그 까닭이 궁금하구나. 다니가 잠시 생각하다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과식하여 아프신 게 아닙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 아프신 것이옵니다. 임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수염 뿌리의 붉은 기운은 심장에 열이 찬 것인데 이 열은 기름진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올라오는 열이옵니다. 나리께서는 밤마다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계시지요. 그 짐이 심장을 태우고 간을 상하게 하는 것이옵니다. 약초로는 반밖에 못 났습니다. 나머지 반은 나리께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임금이 한참을 침묵하였습니다. 다니를 바라보는 임금의 두 눈에 무엇인가 그렁그렁 차오르는 듯하였지요. 평생 단 한 사람도 임금의 진짜 병을 짚어낸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약초 낭자가 임금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단숨에 꿰뚫어 본 것이지요. 임금이 다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다니에 가는 손가락이 임금의 큰 손 안에서 가늘게 떨렸지요. 그날 밤 객주 뒷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호롱불을 켜둔 다니가 의아한 얼굴로 문을 열자 두건을 깊이 눌러 쓴 여인 하나가 어둠 속에 서 있었지요. 두건 아래로 분단장한 얼굴이 슬며시 드러났습니다. 사또의 첩실 매양이었습니다. 낭자, 잠시 들어가도 되겠소이까? 매양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한 발 물러서며 길을 터 주자 매양이 비단 치맛자락을 사뿐히 쥐고 방으로 들어섰지요. 호롱불 빛에 매양의 옥팔찌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낭자가 정수한 어른의 손녀가 맞으시오. 다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리도 정중히 부르는 이를 다니는 처음 보았지요. 마님께서 어찌 할아버지를. 매양이 입술을 깨물며 잠시 호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롱불 빛이 매양의 눈가에 고인 물기를 비추었지요. 15년 전 정수한 어른의 약방에서 약시중을 들던 어린 종이 있었사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매양이옵니다. 다니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매양이 떨리는 손으로 옥팔찌를 매만지며 말을 이었지요. 어르신께서 누명을 쓰고 쫓겨나신 그날 종들도 모두 흩어졌사옵니다. 갈 곳 없던 이 매양은 살아남기 위해 사또의 첩이 되었지요. 허나 15년 동안 단 하루도 어르신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매양이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다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빛바랜 약초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어린 시절 정수환이 매양에게 가르쳐 준 약초첩이었습니다. 낭자, 사또에게는 이중 장부가 있사옵니다. 구율미 300석 중 200석을 빼돌려 동쪽 빈 창고에 숨겨두었지요. 이방 최득수의 품속에 진짜 장부가 들어 있사옵니다. 다니가 매양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매양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그러나 매양의 두 눈에는 무엇인가 더 깊은 비밀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지요.
매양이 15년을 견뎌온 진짜 까닭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다니가 산기슭 약수터로 약초를 캐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안개가 옅게 깔린 솔숲 사이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다니의 뒤를 따라왔지요. 다니가 돌아보니 한선겸이 붓짐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낭자, 잠시 걸음을 멈추시오. 한선겸의 목소리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떠돌이 의원의 가벼움이 사라지고 묵직하고 단호한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한선겸이 다니 앞으로 다가와 도포 안섭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작은 호패였지요. 호패 위에 의금부 마패의 인장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낭자, 놀라지 마시오. 나는 떠돌이 의원이 아니라 의금부에서 파견된 비밀 어사회다. 다니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한선겸의 얼굴에 그제야 그늘이 깊게 드리워지는 것이 보였지요. 전하께서 자맹에 나서신 사실은 나도 미처 알지 못하였소. 다만 윤재경 사또의 구윤희 횡령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보름 전부터 이 고을에 잠입해 있었지요. 그러다 낭자를 만났고 한선겸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한선겸의 손이 다니의 손목 가까이 다가오다가 멈칫거두어졌지요. 낭자, 사또가 오늘 안에 낭자를 잡아들이려 하오. 매양이라는 첩실에게도 마음을 놓지 마시오. 그 여인 역시 무엇인가 감추는 바가 있소이다. 다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젯밤 매양이 보여준 그 따뜻함을 떠올리니 한선겸의 말을 굳이 듣기 어려웠지요. 한선겸이 다니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한선겸의 손길은 임금과는 또 다른 결로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지요. 낭자, 이 일이 모두 끝나거든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소. 어의청에서 낭자의 의술을 펼칠 길을 내가 열어보이리다. 다니가 고개를 들어 한선겸을 보았습니다. 한선겸의 두 눈에 진심이 그득하였지요. 그러나 다니의 가슴에는 어젯밤 우물가에서 보았던 임금의 따뜻한 눈빛이 함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차마 답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지요. 산새 한 마리가 솔가지 위에서 길게 울었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긴 옷이 무렵이었습니다. 다니가 객주 뒷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는데 관아 포졸넷이 객주를 둘러쌌지요. 이방 최득수가 종이 한 장을 펼쳐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사또 나으리의 명이다. 약초꾼 다니는 관장 모독죄와 사기죄로 옥에 가둔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다니가 약초 다듬던 손을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임금이 마루에서 일어나 한 걸음 나서려 하였지만 다니가 손을 들어 가만히 만류하였지요. 다니의 두 눈에는 두려움보다 단단한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나리 소녀는 죄가 없습니다. 옥에 가더라도 살아나오겠습니다. 포졸들이 다니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다니의 허리에 묶인 약초 보자기가 거칠게 풀려 흙바닥에 떨어졌지요. 최득수가 그 보자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보자기에서 산약초 냄새가 풍겨올라 최득수의 코끝에 스쳤지요. 그 냄새 속에 며칠 전 다니가 자신의 병든 어린 아들에게 건넨 감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득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이방, 그 보자기는 어찌 하올지요? 포졸 하나가 물었습니다. 최득수가 잠시 보자기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사또 나으리께서 불태우라 명하셨다. 내가 직접 처리할 터이니 자네는 죄인이나 압송하라. 최득수가 보자기를 품속에 깊이 갈무리하였습니다. 포졸들의 눈을 피해 보자기를 태우지 않고 숨긴 것이지요. 다니는 끌려가는 길에 최득수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득수가 황급히 시선을 거두었지만 다니는 그 짧은 순간 최득수의 눈빛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았지요. 객주마루에서 임금이 두 주먹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장덕호가 곁에서 칼자루를 쥐고 떨었지만 임금이 낮은 음성으로 가만히 말하였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라. 마당 모퉁이에서 한선겸이 다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선겸의 도포 안에서 의금부 후패가 차갑게 빛났지요. 한선겸은 곧장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을금부 군조를 부르러 가는 걸음이었지요. 도화골 관아 옥사는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돌바닥에 한기가 다니의 얇은 무명 저고리를 뚫고 살을 파고들었지요. 다니는 옥사 구석에 두 무릎을 모아 앉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허리에 늘 묶여있던 약초 보자기가 없으니 마치 할아버지가 2번 떠나간 것 같은 허전함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할아버지, 보자기가 없어졌어. 다니가 어둠 속에서 나직이 입을 열자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를 잃었을 때도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었을 때도 다니는 이리 울지 않았지요. 그런데 보자기 하나가 사라진 것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웅크리던 다니의 귓가에 문득 할아버지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약은 풀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에도 약이 있고 독이 있느니라. 다니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두운 옥사 천장을 바라보며 다니는 비로소 그 말의 뜻을 헤아렸지요. 탐욕은 독이었습니다. 그 독이 마을을 병들게 하였지요.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흉년 때문만이 아니라 위에서 흘러내리는 독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치였지요. 아래가 아르니 위도 편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 자신에게도 독이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 양반을 보고 무엄한 날이라 욕한 것, 겉만 보고 사람을 단정 지은 것, 그 양반이 사실은 백성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었음을 다니는 이제야 알았죠.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약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이었구나. 다니가 어둠 속에서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옥에 갇혔으나 가슴 속에는 처음으로 환한 등불 하나가 켜진 듯하였지요. 그때 옥사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젓하면서도 단호한 걸음이었지요. 횃불 빛이 쇠창살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다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비단 도포의 그림자가 옥사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옥사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장덕호와 함께 임금이 옥사 안으로 들어섰지요. 임금의 무명 도포가 횃불 빛에 일렁였습니다. 다니가 차가운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날이 어찌. 임금이 다니의 앞으로 성큼 다가와 한쪽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다니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추어졌지요. 장덕호가 놀라 만류하려 하였으나 임금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횃불 빛에 비친 다니의 볼에 마른 눈물 자국이 보였지요. 임금이 손을 뻗어 다니의 볼에 묻은 흙먼지를 가만히 닦아 주었습니다. 임금의 손끝이 다니의 볼에 닿는 순간 다니의 가슴이 또 한 번 두근거렸지요. 다니야, 너의 눈은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다. 내 병을 고친 손이 사기꾼의 손일 리 없다. 다니의 두 눈에 또 한 줄기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뒤로 누군가 다니를 이리 믿어준 적이 없었지요. 다니가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사또가 구율미를 빼돌린 증거를 잡을 수 있사옵니다. 며칠 전과나 견문으로 쌀가마를 실은 수레가 동쪽 빈 창고로 향했사옵니다. 거기에 200석이 숨겨져 있을 것이옵니다. 이방 최득수의 품속에는 이중 장부가 있사옵니다. 임금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장덕호가 횃불을 들고 옥사를 빠져나갔지요. 다니와 임금만이 옥사 안에 남았습니다. 임금이 다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다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손이 차구나. 임금이 도포 자락을 풀어 다니의 어깨에 가만히 둘러주었습니다. 도포에서 임금의 살내음이 은은히 풍겨 다니의 코끝을 스쳤지요. 다니의 얼굴이 횃불 빛에 비쳐 발그레해졌습니다. 다니야, 내일 아침 사또를 불러 재판을 열 것이다. 내 곁에 서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해다오. 두렵겠지만 나를 믿어다오. 믿사옵니다. 나리. 임금이 다니의 손등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옥사의 한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무엇이 흘렀지요. 그때 옥사 바깥에서 장덕호가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저 나으리
동쪽 창고에 쌀가마 200석이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 어귀에서 의금부 군졸 한 무리가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삿도를 잡으러 오는 듯하옵니다. 임금이 미간을 좁혔지요. 한선겸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새벽동이 트기 직전 삿도 관아 안채에서 푸른 칼날이 호롱불에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매양이 비단 치맛자락을 한 손에 그어쥐고 다른 손에는 작은 비수를 단단히 쥐고 있었지요. 매양의 두 눈에는 15년 동안 가슴 속에 갈무리에 둔 한이 그득하였습니다. 영감, 잠시 잠을 깨우시지요. 윤재경이 개슴츠레 눈을 떴습니다. 매양의 손에 들린 비수를 보고 삿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매양, 이 무슨 짓이냐? 15년 전 정수한 어른의 누명을 씌운 그 윗선이 누구였는지 이 매양이 다 알고 있사옵니다. 영감께서 그날 사라진 어이청 문서를 받아 한양으로 올려보낸 자가 누구였는지도 매양이 비수를 들고 윤재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재경이 다급히 매양을 밀쳐냈지요. 비단 치마가 찢어지며 매양이 호롱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과나 바깥에서 의금부 군졸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매양이 쓰러진 채 품속에서 빛바랜 서찰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단인 앙자에게 이것을 전해주시오. 어르신의 누명을 씌운 자들의 명단이요. 이 매양이 15년을 견뎌온 까닭이 바로 여기 있사옵니다. 매양이 서찰을 옆방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호롱불을 꺼뜨렸지요. 어둠 속에서 매양의 옥팔찌가 마지막으로 한번 차갑게 빛났습니다. 해가 관아 기왓장 위로 떠올랐습니다. 관아 대청의 삿도 윤재경이 포박된 채 끌려와 무릎을 꿇었지요. 그 곁에 이방 최득수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단이가 비단 도포 양반의 곁에 서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삿도 나으리, 며칠 전 소녀는 나으리의 수염에서 탁기를 읽었사옵니다. 남의 곡식을 삼킨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이라 하였지요. 동쪽 빈 창고에 구율미 200석이 쌓여 있사옵니다. 윤재경이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하였습니다. 증거를 대라. 그 계집의 말만 믿고. 그때 최득수가 품속에서 이중장부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윤재경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단이가 두 손을 펼쳐 보이며 또랑또랑 외쳤습니다. 소녀의 말이 거짓이면 이 두 손을 베어 주십시오. 약초를 캐고 약을 짓는 이 손이 없으면 소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옵니다. 대청이 얼어붙었지요. 그 순간 비단 도포 양반이 천천히 갓을 벗었습니다. 장덕호가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렸지요. 전하, 마당이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재경이 다리가 풀려 바닥에 엎어졌지요. 단이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비단 도포 양반이 임금이었다는 사실에 단이의 눈앞이 아찔하였지요. 심판이 끝난 그날 오후, 임금이 단이를 데리고 도화골 상기슭 음막으로 향하였습니다. 햇살이 솔숲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지요. 단이가 떨리는 손으로 음막 구석에 놓인 나무 괴짝을 끌어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괴짝이었지요. 단이가 괴짝을 열자 안에서 낡은 어의 관복 조각과 빛바랜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맨 위에 또렷한 글자가 쓰여 있었지요. 세자 저하 해독 처방어의 정수환. 임금의 무릎이 휘청 꺾였습니다. 임금이 두루마리를 받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어린 시절 독이 든 떡을 먹고 사경을 헤맸을 때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던 거친 손이 임금의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약초 냄새가 배어있던 그 따뜻한 손길. 먼저 마음을 달래고 그 다음에 몸을 달랜다. 어린 세자의 이마를 짚어주던 그 음성. 임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42해를 살며 백성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임금이었지요. 단이야, 내 할아버지가 나를 살렸느니라.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도 산골에서 백성을 살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손을 너에게 물려주었구나. 다니의 두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입에 올리지 않은 까닭이 비로소 가슴에 닿았지요. 해가 기울어 산비탈에 노을이 붉게 번질 무렵, 다니가 음막 마루 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임금이 내려준 의녀 교지가 들려 있었지요. 그때 산길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선겸이었지요. 낭자, 일이 모두 끝났소이다. 한선겸이 다니의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노을빛이 한선겸의 단정한 옆얼굴을 붉게 물들였지요. 내 마음은 여전하오. 어이청에서 낭자의 의수를 펼칠 길을 내가 열어보이리다. 한양으로 함께 가지 않겠소. 다니가 고개를 들어 한선겸을 보았습니다. 한선겸의 두 눈에 진심이 그득하였지요. 그때 음막 아래 산길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올라왔습니다. 평민 무명 도포로 갈아입은 임금이었습니다. 다니야. 다니가 두 사내 사이에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쪽에는 임금의 따뜻한 눈빛이, 다른 한쪽에는 한선겸의 단호한 약속이 있었지요. 다니가 잠시 노을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백성의 풀죽 맛을 아는 사람이옵니다. 비단 휘장도 한양 어이청도 소녀에게는 아직 너무 무겁사옵니다. 소녀는 어이의 손녀답게 산비탈에서 약초를 캐며 살겠사옵니다. 부디 두 분 나리께서 도화골에 의국 하나만 세워주신다면 소녀가 평생 백성을 살피며 살겠사옵니다. 임금과 한선겸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내의 입가에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동시에 번졌지요. 한 해가 흘렀습니다. 도화골 산기슭에는 작은 의국 하나가 새로 세워졌지요. 다니가 어이청 의녀로 봉직되어 한양과 도화골을 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굴뚝마다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볼에 살이 올랐지요. 매양은 사또를 단죄하는데 공을 세우어 죄를 사면받고 도화골에서 다니의 곁을 지키는 약방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다니가 정수안의 무덤 앞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무덤 옆불에 탔던 자리에는 쑥과 단기가 연두빛으로 다시 돋아나 있었지요. 그때 산길 아래에서 두 사내의 그림자가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평민 무명 도포의 임금과 떠돌이 의원 차림의 한선겸이었지요. 두 사내가 다니에게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다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자기에 묻은 흙을 털며 환히 웃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 수염을 잡아드릴까요? 임금이 호탕하게 웃었고 한선겸도 입가에 미소를 띄었지요. 산 아래 마을에서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약은 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있는 법, 병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는 법이었지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산골 약초꾼 할아버지였고 그것을 증명한 것은 16 약초 낭자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다른 영상들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